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되는 세상 원월드 TV입니다. 저는 한국언론문화포럼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의표입니다. 우리는 매일 누구나 빠짐없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갑자기 밥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가 밥처럼 우리에게 가장 밀접하고 가까이 있는 책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입니다. 밥이 우리에게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하나의 공급원이라면 책은 우리의 정신세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우리의 정신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매일 접할 수 있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책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것은 우리나라에 책을 무려 100권이나 쓰시고 저술을 하고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 한 권을 쓴다는 것도 얼마나 힘드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려 100권의 책을 펴낸 분입니다.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중 박정진 교수, 박정진 박사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박사님에 대해서 여러 자료도 보고 소개할 일도 많습니다만은 박사님 자신이 먼저 소개를 좀 하시죠. 저는 세상에 알려지기는 문화인류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정진입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국문학과를 전공해서 시를 쓸 때도 있었고, 나중에 다시 좀 학문이 부족하다 싶어서 이제 문화인류학을 새로 해서 다시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과 문화인류학자를 겸하기 때문에 문화 여러 방면에 걸쳐가지고 많은 저술을 하게 됐습니다. 저술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100여 권을 넘어버린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때문에 오늘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책에 관한 건 누구나 명언도 많고 속담도 많고, 우리가 흔히 서울의 광화문 내거리에 가면 교보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책을 많이 제일 이렇게 팔고 또 다루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크게 써 붙여졌습니다. 또 우리가 또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또 책 관련해 가지고는 안중근 의사가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렇죠. 이게 어원은 중국이라고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 있는데, 이 책이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하고 가까이 있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책을 읽는 것은 좀 비교적 쉽습니다만은 책을 쓴다는 거, 이 참 읽는 것보다도 글쓰기가 참 어렵다 이런 분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책을 한 권, 두 권도 아니고 100권이나 이렇게 저술하게 된 것이, 우선 100권의 책을, 책 100권이 도대체 어떤 내용의 책들인가, 문학책인가, 아니면은 이 철학에 관한가, 수필집인가, 꼭 한 100권의 책을 한번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쓰다 보니까 100여 권이 넘은 것 같습니다. 주로 보면 제가 인문학자니까 인문학과 관련한 이제 책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시집이 또 많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관심이 많은 분야가 이제 철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포함해서 종교 관련 서적도 많고, 이 나눠 보면 여러 곳에 다 이제 걸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무술, 무예에 관한 서적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곳에 걸쳐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 시집 이야기를 중간에 했습니다만은 보니까 한 10권 정도의 시집을 내셨는데 그게 실린 시 숫자가 1000편이 넘는다. 언제 어떤 시간에 도대체 그 많은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사람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언제 그런 글을 쓰십니까? 어떻게 또 글을 쓰십니까? 저도 참 좀 신기합니다. 저로서도 이 글이라는 게 내가 무슨 어떤 글을 쓰겠다고 목표로 해서
약간 억지로 쓴다고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체로 새벽에 약간 비몽사몽간에 눈 뜨기 전에 어떤 글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리된 글이 하나의 그 은유적으로 시처럼 이렇게 결집이 돼가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집된 문구를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머릿속에 담았다가 일어나면 바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앉으면 그 결집되었던 그 문구가 그 되게 은유적인 문구입니다. 문구가 뭐 계속 이제 글을 쓰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면서도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스스로 느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자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예요. 자는 동안에도 생각한다는 걸 저는 뭐 피부로 느낍니다. 근데 이제 꿈에서 나타나는 것은 생시와 같이 뭐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우리가 뭐 영감을 받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스피레이션. 네네. 영감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 영감이 이제 제가 쓰는 거죠. 영감을 받아가지고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인스크립션이랍니다. 영감은 밖에서 들어오는 건데 쓰는 거는 내가 쓰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영감과 글쓰기, 인스피레이션과 인스크립션이 동시에 가역적으로 왔다 갔다 함으로써 뭐 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쓰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 이 책 이야기라면은 책을 읽는 거와 책을 쓰는 것과 읽는 것 크게 대별을 할 수 있는데 네. 조금 전에 그 박사님께서는 그 잠을 자면서도 머리가 사고를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글로서 풀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인스피레이션 이야기한다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먼저 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만큼의 독서, 예. 책을 그만큼 많이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동서양의 저 100권의 책 제목만 봐도 뭐 종횡무진이에요. 예. 그냥 철학으로 갔다가 또 아까 전에 마샬 그 스포츠 그 운동 갔다가 또 우리 한국의 또 그 무당 굿 뭐 이런 참 그만한 지식을 책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독서랄까 수학이랄까 경험이랄까 이런 게 필요한데 도대체 언제 그런 학문적 바탕을 그 몸에 글로서 옮길 수도 익히셨는지 예. 젊은 사람 책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방금 이제 얘기 들으니까 뭐 젊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독서를 한 거는 뭐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도 뭐 조금씩 읽었지만은 대학교 이제 프레시맨 시절부터 그 독서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뭐 하루가 뭐 24시간 같으면 잠자는 시간 한 뭐 8시간 하고 조금 활동하는 시간 빼면 한 뭐 12시간 정도는 독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시간. 반 정도는 독서를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읽었는데 저도 뭐 얼마나 읽은지 잘 모르는데 한 번 제가 어떤 기회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책을 100권을 쓰려면 적어도 10,000권의 책은 읽어야 된다. 10,000권의 책을 읽어야 100권 정도 쓴다. 그러니까 한 100권을 읽어야 한 권을 쓴다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정량적으로 뭐 10,000권, 100권 이랬는데 그것보다는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읽었을 때 어느 날 자기 글 쓰는 이제 물리가 튼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리가 트가지고 자기식의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자기식의 글쓰기는 어떻게 이제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글을 많이 쓴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그런 말을 듣고 글쟁이를 하지 않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글쟁이가 되려면 자기 문체가 정립이 됩니다. 많이 쓰면 자기도 모르게 문체가 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문체가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글쟁이를 할 수가 없죠. 글을 쓰기는 쓰되. 그래서 뭐 어느 분야의 글이든 간에 자기 문체가 정립되면 거꾸로 그 사람이 이제 글을 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수만 권의 책을 읽는다 뭐 그런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도 이 뭐 중국 장자 이런 데 보면 뭐 남아 수독 뭐 수독 오거스인가 뭐 하여튼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 뭐 5술의 책은 남자라면 읽어야 된다 그렇죠. 하는데 요즘은 워낙 뭐 디지털 시대, 영상 시대가 돼서 그런지
특히 젊은 분들이 뭐 게으름을 피워서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 책 활자 이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영상 문화, 영상 매체 이런 데 많이 접하는 것 같은데 책은 아무리 영상 그 매체가 발달해도 책으로서의 눈으로 읽고 그걸 생각하는 그런 데는 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우리의 참 정신,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을 100권씩이나 저수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은 물론 젊은이들에게 이 정신의 양식을 보급해 주시는 박 박사는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런 분이 그 누가 국보라는 뭐 그 말을 표현하신 학자도 있었습니다만은 국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저한테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 박정진 소리 철학 5부작 그 제가 안내문안을 좀 읽어봤는데 제가 보면서 야, 이 참 이 니체 철학을 갖고 이렇게 엄청난 5권의 큰 책을 쓰시는 데는 얼마만큼 서양 철학의 연구가 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그 100권의 시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철학 서적도 있고 뭐 또 인문학에 관한 각종 책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 이 책만은 우선 뭐 누구나 100권은 못 읽으니까 이 책만 한 권 하고 싶다. 그 좀 자랑하고 싶다 하는 그런 책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뭐 제가 이제 철학과 관련해서 책을 쓰게 된 게 이제 출판된 게 2012년에 철학의 선물, 선물의 철학이라는 것하고 소리 철학 포너로지라는 그 책입니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철학서로 쓴 책입니다. 철학의 선물, 선물의 철학은 내가 이제 한국민을 향하여 우리 자생 철학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그걸 선물하는 기분으로 썼습니다. 왜 내가 선물을 하는 기분이라 하면 우리도 뭐 학교 때 예를 들면 뭐 성리학이라든가 뭐 노장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고 또 뭐 서양 철학도 배우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우리가 오리지널이 아닌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본래적으로 생산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해서 공부한 책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또 중국 철학 계통은 전부 이제 한자로 옛날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또 한자로 생활을 했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한글로 살아왔잖아요. 조선시대도 우리 지금 한글처럼 일반인 백성은 말했거든요. 한자말을 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지식인들은 이제 한글로 이제 한자로 글을 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이제 지식인들 이제 영어나 불어나 독어로 이제 서양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하는데 순 우리말로 된 철학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간간히 이제 우리말의 뭐 에티몰로지컬한 그 어원적인 걸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씨앗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하나의 체계화돼 가지고 된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후민정 이후에 한글로 된 철학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죠. 한자로 된 뭐 철학은 있었습니다만은 한글로 된 철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한글로 된 철학이 없었다는 것은 일반 백성 온 국민 전체에 호소력이 있는 철학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지식인들의 뭐 지식 노름으로서의 철학은 있었지만은 국민 전체가 감동하고 그 철학에 참여하고 철학을 소화하고 다시 그 철학이 재생산되어 나와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철학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퇴계 선생님이나 율곡 선생님이 대단하시지만 그분이 다 한자로 철학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움이 많고 말이죠. 우리가 그 경지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한글로 철학이 되었다면 아마 우리 국민의 피가 되고 살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식인들의 지식 노름, 내 많이 안다라는 그 자랑 삼아 하는 노름으로서의 철학은 이제 우리도 그 끝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전문가들은 또 공부를 해야죠. 말씀 중이긴 합니다만은 뭐 우리가 지금 살아계시는 철학 우리가 뭐 오랫동안 곁에서 이렇게 읽고 보고 하는 저 연대 그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영석 교수 같은 그런 분은 그래도 우리 글로서 현대 철학, 한국의 철학을 상당히 그
많이 예. 발전 숙성시킨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예. 제가 뭐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철학이 없었다 하니까 예. 진짜 없었냐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네네네. 이제 소위 그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나 여러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그 선진국의 어떤 철학을 우리말로 이제 약간 번역하면서 그게 어떤 철학인가를 우리말로 이제 소개하고 또 자기 당신의 어떤 신앙 체계나 철학 체계를 갖고 좀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별도로 이게 우리나라의 철학 체계가 돼가지고 한글 철학 체계 돼가지고 서양에 수출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바꿔가지고 어제 그 보내주신 그 비디오 자료에 인사동 문화포럼이 시간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인사동 문화포럼에 그때 그 비디오 테이프에 보니까 사모님 부인도 나오시고 그 두 아드님도 나와가지고 하는 거기에 제가 그 비디오를 보면서 그 말씀 중에 한국인이 그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 소리의 철학 책명에 그랬던 것 같은데 춤도 아주 잘 추고 해서 춤은 그 몸의 노래이다. 그 태초의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한다. 뭐 이런 그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깊은 의미는 잘 모를 것 같기도 했는데 가족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고 왜냐면 오늘 처음이 돼서 이 책 100권의 책 내용을 어떻게 들어가려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 좀 가벼운 그 박사님 소개도 좀 하고 가족 관계도 좀 하고 일반적인 제너럴한 사고를 오늘 들어보는 시간 하는데 가족 소개 잠시 하시고 이 소리의 철학 왜 한국 사람이 춤과 음악에 그렇게 뛰어나는 게 그 박사님의 이 저서의 소재가 됐는지 그 이야기 조금 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또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데요. 저는 원래 그 학교 들어가긴 한양대학 그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뭐 그 당시 이제 공부 좀 하면 뭐 의사, 판검사 의사 시킨다고 하는 게 이제 부모님의 이제 소원인데 제가 들어가서 이제 여러 동서고금의 고전들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이 한글로 된 철학이 없다는 걸 결과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철학을 하나 우리나라에 세워야 이게 살았다는 보람이 있겠다는 생각을 어느덧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당시도 내 시를 좋아해서 시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박목월 선생님이 이제 저희 은사입니다만은 그 국문과로 전공한다니까 말렸어요. 의사를 하면서 얼마든지 철학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시도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인생을 두 번 사는 건 아니고 한 번 사는데 집중해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하니까 간곡히 말하니까 그럼 받아주겠다 해가 선생님 애제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사랑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졸업을 하고 나니까 다시 이제 학문에 대한 갈망이 자꾸 남아요. 그래서 신문사는 경향신문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사도 있고 세계일보도. 세계일보는 그 경향신문 10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 세계일보로 옮겼죠. 옮겼는데. 문화부장도 하시고. 그랬죠. 그런데 그 신문사에 들어가서 하니까 다시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인류학이라는 걸 다시 하게 됐습니다. 문화인류학. 하게 돼가지고 이제 학문을 하게 됐는데 여러 이제 학문을 접하다 보니까 뭐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흘러왔는데 어쨌든 그 의학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인류학, 철학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역시 이제 공부라는 게 아무리 과거에 했던 거라도 공부라는 건 어디에 달아나지 않습니다. 제가 철학의 완성을 할 수 있는 거는 거꾸로 말해서 의학적 지식 같은 거, 생물학적 지식이나 우주가 하나의 그 기계가 아니라 오가니즘이다, 유기체다 이런 관념을 이과 대학생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철학을 완성시키는데 도움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 공부를 해놓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좀 제 비밀입니다만은 오히려 과학을 했기 때문에 다시 문학을 하고 철학을 해서 철학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소리 철학이라는 건 참 이게 한국 문화로서는 하나의 장점이면서 약점입니다.
사실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철학을 할 수가 없어요. 춤을 추면서 철학을 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역설인데 그래서 이걸 역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은 이 철학이 필요 없는 거야.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면 다 되는데 행복한데 왜 철학하냐 이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문화의 특징이자 장점이자 또 단점이에요. 우리는 철학하는데 이제 약합니다. 그래서 왜 아니 춤추고 노래하고 잘 살면 행복한데 그럼 철학을 따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철학을 세우지 못하는 이제 흠이 됩니다. 결함이 됩니다. 네. 항상 결함이라는 것은 결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장점이면서 단점이면서 또 결함입니다.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바로 그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으로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소리 철학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양 사람은 소리 철학을 할 수가 없어요. 소리 철학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알 것 같으면서 그게 이제 알 것 같으면서 몰라야 그게 소리 철학입니다. 그 서양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언어 철학, 언어에 의해서 언어의 개념에 의해서 그 언어의 개념을 벽돌장 같이 만들어가 이제 건축해 나가는 게 이제 그 철학입니다. 말하자면 개념의 건축이 철학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건 문자 아닙니까, 그죠? 소리 철학이라는 것은 소리라는 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문자가 없어도 노래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구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말 안 하고 소리로 흥얼거리는 것도 음악이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그거는 문자가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문자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말하면서 노래하지만은 그 소리는 그 문자 이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우주라는 것은 사실은 우주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서양에서는 다 이데아라 그러는데 no, 아니다 이거야. 우주의 본질은 이데아가 아니야. 이데아는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이라. 본래 관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철학이. 근데 본래 있는 거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소리를 인간은 하나의 관념으로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성경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있다 하잖아요. 말이라는 게 소리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소리인데 인간은 그걸 말씀으로 말로 듣는 거죠. 그렇죠. 바로 거기에 인간의 이제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본질은 소리라는 거지. 근데 참 이 이야기를 해 나가면 정말 끝이 없이 가는데 오늘은 첫해 다음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런 어떤 한 주제에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좀 제너럴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아까부터 제가 가족 이야기를 한 거 오늘은 책을 100권을 쓴 분이 있다. 도대체 어떻게 책을 100권을 써내느냐 한 건도 어려운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가족 이야기를 물어본 이유는 이 같이 있는 가족의 이해와 도움이 없으면은 그 하루에 12시간이나 이렇게 저술을 해내기가 어려울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인사동 콘서트 할 때 사모님도 나오고 아들 둘도 나오고 또 큰아들 결혼시킬 며느리 될 사람도 나오고 근데 그걸 보고 저분들이 옆에서 이해와 이 용기를 북돋아 용기라기보다는 아버님 한번 글 좀 써보십시오. 또 사모님도 당신은 글 쓰는 게 그게 자기의 철학을 글로서 정리하는 게 당신의 운명이야 이런 도움이 있어서 가능한 그래서 제가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의 좀 호응 이런 게 어떻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제가 글을 이제 100여 권 이상 쓰고 많은 시를 1000편의 시를 쓰게 된 거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저희 아내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책을 100권 쓴다는 건 절대 고독의 시간입니다. 절대 고독. 고독하지 않으면 책을 못 써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고독을 그러면 옆에서 집사람이 얼마나 스스로 견뎠겠습니까? 견디고 자기도 그 고독을 이길 만한 무슨 성품이 되는 거로 봐야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서 이렇게 쓰면서 마지막 시를 한 편 썼는데 그 구절의 마지막에 방가 사유상처럼 저만치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방가 사유상처럼 저만치 있다. 오래된 국보 얘기했지. 그래서 그 집사람한테 보여줬습니다만은 그게 결국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집사람의 그 협조, 보이지 않는 협조, 보이지 않는 내조가 없었으면 이 글을 쓸 수가 없었죠. 그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인데 아들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한테 애를 먹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둘째 아들 드럼 이야기 좀 하셨더군요. 둘째 아들 이제
첫째 아들은 이제 연대 건축과 나왔는데 공부도 잘하고 뭐 지 앞가림을 잘하고 자기 일을 할 선 찾아서 잘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좀 예능 재능이 있어가지고 뭐 학교 전자공학과를 들어갔는데 뭐 어느 날 보니까 드럼을 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데 텔레비를 보는데 드럼으로 나온 거야. 아, 드럼으로. 그래서 그래요. 드럼으로 텔레비에 나올 정도 같으면 상당히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유명한 가수가 그날 드러머가 좀 편찮아 가지고 이제 조금 못 나올 입장이 돼가 이제 핀치 히터로 나간 거야. 그래도 잘 치니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야. 그래가 야 이게 저 우리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밝히니까 자기가 막 이제 드럼을 하는데 상당히 대학교 그 뭐에서도 드럼을 잘 치는 걸로 소문 나 있고 자기 친구들은 요즘 뭐 음악계에 드럼으로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다시 이제 그 건축 그 전자공을 공부해가 요새는 게임위원회 부산에 게임위원회 원래 게임을 좋아합니다. 또 게임위원회 이제 팀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중에 박사님 부른 이유는 이런 기회에 사모님하고 두 아드님한테 고맙다고 인사 한번 좀 합시다. 아이고, 카메라 보고 한번. 진짜 정말 너무 고마워가지고 최근에 이제 나의 그 아름다운 아내라고 이제 쓴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저절로 나와서 이제 아내 보여줬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그 방가 사유상처럼 저만치 있다 이렇게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나도 그걸 이제 시를 이제 아내한테 이제 바치면서 괜히 마음이 좀 흐뭇하더라고요, 내가.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자식들은 이제 큰 놈은 이제 서울 있고 이제 작은 놈은 이제 부산에 게임위원회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데 항상 그 아버지 어머니를 말을 잘 듣고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비록 이제 책 쓰면 이제 가난하지만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녹화하는 이 프로를 방송에 나가면은 사모님하고 두 아드님도 보시면은 우리 아버지가 참 고맙다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우리 오늘 주어진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시간에서 질문은 오늘 많이 하지 못하고 두 가지 정도 추가하는데 하나는 요즘에 그 이게 아마 디지털 시대, 스마트화 시대, 영상 시대 이러다 보니까 그 우리의 그 미래인 젊은 사람들이 이 책 읽기 더구나 이 글쓰기, 책 쓰기 이거에 참 그 많이 기회가 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그 젊은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글을 좀 쓰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를 좀 하나 해주시는 거 하고 나머지 질문 하나를 미리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제 그 또 책을 더 써 나가실 뭐 연세가 올해 70대 이제 초반 중반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먼저 우리 그 젊은이들에게 이 글 쓰는 거 이게 얼마나 이 중요하고 뭐 철학이 됐든 문학이 됐든 아니 문학이 됐든 그 말씀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라 그러고 이제 인터넷 시대인데 뭐 시대의 흐름이란 것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거의 적응을 잘 하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그 이제 팁을 주자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영상으로 흘러가는 것도 지식이지만은 그건 흘러가는 지식입니다. 흘러가는 지식은 그 중에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내가 뭐 소유를 잘하면 잘할 수 있는데 흘러가는 지식으로 끝나는 건 결국 흘러가는 겁니다. 그 사실 내 지식 같은데 남의 지식으로 끝나는 수가 많아요. 내한테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 않죠. 이제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읽는다는 거는 이 마음에 임프린팅하는 겁니다. 마음에 프린팅하는 거랑 똑같아요. 마음에 딱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그 기억을 통해서 그게 하나의 콘텐츠가 돼가 재생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요즘에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남의 생각에 기대어가지고 이거 인터넷에 다 있다. 더구나 AI니 챗 GPT니 뭐 이런 또 간접적인 인공지능이 다 발전을 하니까 본인의 사유
그 저 책 속에도 체감하는 예. 체득 예, 예. 이런 기회가 참 예, 없죠. 예. 그러니까 흘러가는 지식인데 그게 쉽게 말하면 표면적인 지식입니다. 표면적으로 흘러가는 지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에게 정말 내한테 하나의 콘텐츠가 돼서 저장되려고 그러면 책을 읽고 꼭꼭 되씹어 읽고 저장하고 꼭꼭 집어넣어야 이게 나중에 자기한테 재생산되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들어 책을 읽으면서 자기 반성을 해가 고민을 써야 됩니다. 쓰는 또 읽는 거하고 쓰는 거 또 차이 납니다. 아까 이제 이미지로 보는 거하고 이제 책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듯이 또 책을 그냥 읽는 거하고 또 쓰는 거 또 다릅니다.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쓰는 것은 읽는 것만 해도 남이 써놓은 거나 자기가 쓴 걸 읽을 수도 있지만 남이 써놓은 걸 되게 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쓰는 거는 자기가 쓰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소화한 지식이 다시 재생산되어 나오는 게 쓰는 겁니다. 쓰지 않으면 절대로 재생산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은 다 컴퓨터로 하니까 컴퓨터로 그렇죠. 어쨌든 쓰는 건데 되게 글 이제 안 쓰는 사람이 야, 내 책을 쓰면 수백 권이라도 쓰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모르는 말이죠. 한 권이라도 책을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저도 아주 완성된 이 부분적으로는 그 글을 많이 썼습니다만 직업이 저도 기자가 되다 보니까 이 책을 완성된 책을 못 낸 게 굉장히 부끄럽고 참 이런 거 하는 게 제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부끄러움이 듭니다만은 참 책 쓰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디지털 하는 게 보내주신 자료에 앞으로 쓸 책 해가지고 금년에부터 앞으로 미래에 쓸 책 그게 어디 있었는데 지금 잘 찾기질 않아가지고 근데 앞으로 이제 책을 지금 나온 책은 100여 권 되고 앞으로 이 남은 여생에 또 저술 활동 그게 시가 됐든 철학이 됐든 인문학이 됐든 쓰실 책 계획이나 좀 단편적인 내용 소개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몇 권 써야 되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건 아닌데 저절로 1년에 최소한 서너 권을 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년에 서너 권?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얼마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3, 40권은 좋게 쓸 수 있고 나머지 지금 이제 쓴 것 중에도 이제 발행이 안 된 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또 꽤 많습니다. 특히 아포리즘 같은 거는 한 30권 정도의 분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포리즘 하면 쉬운 말이 아닌데 좀. 그 이제 격언 비슷하게 아포리즘을 이제 격언 비슷하게 짤막짤막하게 이제 명상 어록 이런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항상 그게 기본적으로 사유를 이제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게 한 30권 정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 철학이 세계화되고 하면 오히려 그 30권 정도가 그거는 시계열로 역사적으로 연도별로 선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고의 발전이나 이런 걸 그대로 이제 드러내 주는 거죠. 그게 오히려 제가 낸 책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정도로 기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책을 쓰는 것은 기록에 대한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그냥 안 써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알기 때문에 오히려 후손한테 남겨주기 위해서 더 성실히 써야 되고 성실히 쓰는 절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게 저술입니다. 박 박정진 박사님하고 이런 책에 관한 대화, 철학에 관한 대화 사실은 지난번 보내주신 박정진 소리 철학 여기에 보니까 니체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젊을 때 니체의 인간적인 논문이나 인간적인 그런 책 몇 권 읽은 거 외에는 니체를 완전히 그동안 잊어버렸는데 그걸 보고 이 소개한 내용을 보고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니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해도 니체 철학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박정진 박사님의 생애를 잘 모르지만 단편적으로 알지만은 니체의 일생을 살았는데 이 두 천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천재분이 참 공통분모가 많다. 닮은 점이 참 많다. 인생이야 우리 박 박사님이 훨씬 더 길게 살지만 니체는 보니까
좀 50대 중반에 그렇죠. 돌아가실 예, 텐데 그 생애 이 궤적이랄까 그런 게 참 닮은 데가 많아서 언젠가는 뭐 서양의 뭐 칸트다 데카르트다 뭐 철학자 수도 없이 많지만은 또 니체에 대한 저서도 또 두어 가지 이렇게 쓰신 것 같고 해가지고 아마 니체 철학하고 그것도 박 박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철학 문제라든지 또 동서양 철학 뭐 서양 철학이 동양 철학을 만나가지고 비로소 뭐 완성 단계를 간다는 그런 그 중간중간에 표현 같은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 기회에 좀 부문별로 좀 나누어서 깊이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아쉽지만은 요거 하나 이게 뭐죠? 시가 있네. 아까 아름다운 아내는 요 시를 하나 그 시 하나 읽어주시죠. 낭송해 주시죠. 좀 분위기 좀 딱 감정을 잡아가지고 멋지게 읽어보시죠. 마침 이제 스님께서 그 집사람에 대한 그 고마움을 또 표하라 그래서 좀 쑥스러웠지만 했습니다만은 아까 이야기한 그 나의 아름다운 아내는 마침 그 스마트폰에 제가 또 저장을 해놨네요. 그 아침에 잠시 사이에 쓴 겁니다. 한번 낭송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아내는 언제나 말없이 자신의 일을 찾아 합니다. 언제나 검소하고 겸손합니다. 자판을 두드리는 작가인 나를 보고 피아니스트를 연상했다고 합니다. 자판이 건반이라면 어떤 음악이 흘러나올까? 나의 아름다운 아내는 득도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현명하게도 죽음에 대해서도 담담합니다. 수많은 시를 읽고 책을 썼지만 때때로 아내의 도사 같은 말에 내 글쓰기가 요란을 떠는 일이라 느낍니다. 나의 아름다운 아내는 언제나 내 곁에 있습니다. 간혹 낮잠을 자다 깨면 저녁상을 내어옵니다. 때때로 해맑은 웃음을 짓거나 햇살을 받으며 홀로 음악을 들으면서 방가 사유상처럼 저만치 있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아내는 가난한 살림살이와 무관심에도 별로 불평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제가 최근에 쓴 시인데 마침 또 이게 또 시가 방송을 들으시면은 아마 뭐 흐뭇하시고 가슴이 그냥 뭉클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참 우리 박 박사님 그런 사모님 방가 사회상 같은 사모님을 만나서 박사님도 참 복이 많지만 또 박 박사님처럼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이 양식 정신의 마음의 양식을 이렇게 많이 이 고생을 해가면서 책 쓰기가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 밤을 낮처럼 그냥 낮을 밤처럼 해가지고 이 수많은 책을 이렇게 세상에 내주신 또 사모님도 굉장히 흐뭇하시고 행복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저도 KBS에서 한 30년 방송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방송을 떠난 지가 거의 20년 되어가지고 카메라 앞에 이렇게 오랜만에 서니까 모든 게 서투르고 뭐 좀 드듬드듬 그래서 이 귀중한 소재 책이라는 주제는 아주 흔하지만은 책을 100권 책은 자기 분신과 같습니다. 책 관련 명언 속담을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 책이 없는 방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 키케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 장폴 사르트르 같은 작가는 내가 세계를 알게 된 것은 책에 의해서였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엄청난 경험을 하는데 책이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 쭉 제가 몇 개 뽑아봤는데 너무나 이 책이라는 게 이 프란시스 베이컨 많은 명기 이런 남긴 영국 철학자는 책이란 넓디 넓은 시간의 바다를 지나가는 배와 같다. 하나하나 참 주옥 같은 그런 책에 대한 명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귀하신 박 박사님을 모셔놔 놓고
뭐 진행자라기보다는 대담자로서 뜨듬뜨듬 서툴러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제대로 된 그 귀한 분의 이 심정을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좀 공부를 미리 좀 준비하고 좀 내용도 좀 더 충실하게 해서 우리 시청자 특히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박사님의 책 제목만 이렇게 쭉 100권을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동서양의 각가지 철학과 지식과 사고 뭐 온갖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회가 되면은 하나씩 좀 풀어서 특히 젊은 우리 시청자, 젊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지금껏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